아빠! 아이는 저를 아빠라고 외치며 품에 달려와 안겼습니다. 진짜 당혹스러웠죠. 3년 만에 집에 왔는데 갑자기 집에 애가 있으니까요. 영문을 몰라서 아내를 보고 있으니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3년 만에 돌아온 집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내의 취향이 담긴 집이었는데 이제는 육아용품이며 아이 위주의 인테리어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고백하더군요. 사실 당신 출국하고 나서 너무 적적하고 외로워서 아이를 입양했어. 입양? 내 의견도 안 묻고? 그냥 이렇게 덥석 아이를 입양한 거야? 미안해. 그치만 나는 아이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어. 울면서 말하는 아내를 보니까 또 화가 누그러지더군요. 남편 없이 오죽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사연을 들어보니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서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봉사하다가 만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된 것 같았어요. 아이는 자그마한 체구에 인형 같은 얼굴이어서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만한 얼굴이었어요. 아내가 정을 쏟아서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의 눈, 코, 입매를 조금 닮았다고도 볼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키우자. 정말? 그렇게 해주는 거야? 고마워 당신. 그런데 저 아이가 당신 닮은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보지. 날 닮으면 좋지. 우리가 낳은 애라고 해도 되니까. 그것도 말이 된다 싶어서 아내를 다독이며 잘 키워보자 했습니다. 요즘은 아이 없는 집에서 입양도 선뜻 한다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는 생각도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엄청 순진했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랬으니. 아이는 순한 성격에 말을 잘 듣고 제 엄마를 꽤 따르더군요. 사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나를 볼 때마다 아빠 아빠 하면서 따르는 게 제법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죠. 얼떨결에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니까 적응이 안 되더군요.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를 놀아주고 유치원에 등교시키는 일이 저에게는 무척 낯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어떻게 입양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없을 때 아이를 조용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혹시 너 아빠가 누군지 아니? 내 아빠는 여기 있는데요? 아니, 아저씨한테 애쓰지 않아도 돼. 너 입양된 곳이 어딘지 아느냐는 뜻이야. 아니요, 몰라요. 정말 몰라? 그럼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된 건데? 제가 이것저것 묻고 있으니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저를 쏘아보면서 애를 왜 다그치느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당황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이에게 입양 전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이상해서 저는 계속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유괴라도 한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아기가 계속 아빠 아빠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고 보니 이 애가 진짜 내 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역시 아이를 친엄마처럼 정성스럽게 대했죠. 처음에 느꼈던 낯선 감정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내 가족이 생겼다는 뿌듯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한 가족으로 살 것만 같던 어느 날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잘 지내던 아이가 사라지니 아이 엄마도 저도 제정신이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찾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내 자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정신줄을 거의 놓게 되더군요. 아이는 제 친아빠를 찾아서 나갔다는데 대체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이 엄마는 짐작 가는 데가 있다면서 차키를 들고 나가더군요. 저는 어디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혼자 아이를 밤늦게까지 기다리는데 벨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아이가 있더군요. 대체 어디 갔다 온 거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누가 데려다 준 거야? 아빠가요. 아빠가 데려다 줬다고? 네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빠. 나 낳아준 진짜 아빠요. 그러니까 네 아빠 이름이 뭐냐고? 그 순간 아내가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친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처럼 울더군요.
저도 아이를 찾아서 기뻤지만 아내의 울음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 아이에게는 아내가 진짜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병원장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가 이 병원을 맡아줄 수 있겠지? 원장님, 그럼 제가 이제... 그래, 부원장이 되는 걸세.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는 그만큼 노력했으니 보상을 받은 거지. 앞으로 잘 해보게. 병원장은 제가 연수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상하리만치 친절하더군요. 원장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 전에는 괘씸죄로 저를 유배 보낸 거라는 오해가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병원을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일을 했어요. 그렇게 부원장으로 신이 나서 일을 하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원장님 차가 서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원장이 저를 찾아왔다는 건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저는 차로 가까이 가서 문을 두들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하더니 급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집에 혹시 원장이 왔다 갔는지 몰라서 아내에게 물었죠. 혹시 원장님이 우리 집에 오셨었어? 아니, 원장님이 우리 집에 왜 와? 집 앞에 차가 서 있길래 혹시 나한테 뭐 할 말이라도 있어서 온 건지. 당신이 차를 잘못 봤겠지. 아내는 아이를 입양한 이후로 저에게 친자식으로 올려두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입양을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제가 부양자가 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그쯤 되니 그 아이가 제 아이 같기도 하고 아내가 임신하는 건 그만 단념하기로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벌써 법무사무실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의뢰해본 모양이더군요. 그 아이가 제 뒤를 이어서 치과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아내는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하고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는 겁니다. 아내가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아이를 달래려는데 아이가 저를 막 때리면서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러더군요. 내가 이제 아빠야.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된 거야. 알았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저번에 나를 안아줄 사람이라고. 저번에 너를 안아줬다고? 그 순간 몇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아빠 이름이 혹시 뭐냐고 물었죠. 아이가 아빠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에게 들은 바로는 아이는 사실 입양된 게 아니었어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집에서 키워졌는데 그 집에서 살다가 제가 귀국한 이후에는 집을 옮긴 거였더군요. 아내는 아이에게 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교육을 시켰고 아이는 억지로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적응해왔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가 아빠라고 말한 이름이 바로 병원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병원장의 아이를 키워왔던 셈이 되는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병원장의 아이를 키우게 된 건지가 미스테리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내의 완전 범죄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아내는 저랑 결혼하기 전 병원장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 가끔 병원장이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로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병원장의 자식을 제 아내가 키우게 된 건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장이 저 없는 사이에 집에 드나든 흔적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뒤지면서 혹시라도 남자의 속옷이나 남자 물건이 있는지 봤죠. 철두철미한 아내의 성격상 증거를 남길 리가 없었지만 저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서재에서 병원장의 서명이 새겨진 만년필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 만년필은 병원장이 중요한 서류가 있을 때에만 꺼내는 만년필이었거든요. 그 말은 제 방 서재에 병원장이 앉아 있었고 거기서 뭔가 중요한 서명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얘기가 점점 미스테리로 흘러가면서 저는 뚜렷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내가 병원장과 외도했다는 뚜렷한 증거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병원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쉬려고 해. 그래? 맞아, 당신 무리했지. 어디 가서 일주일 정도 머리 식히다 와. 당신 혼자서 괜찮겠어? 나 혼자 있나 뭐.
내 걱정 말고 다녀와.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더군요. 저는 일부러 여행 가방에 짐을 가득 넣으면서 열흘 정도 동남아에 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항까지 마중 나와달라고 말한 다음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지 않았죠. 저는 집 근처의 모텔에 숙소를 잡고 저희 집 주변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병원장을 만나는지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주도 면밀한 아내는 1에서 2일차까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돌아와서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은 이렇다 할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니까 갑자기 아이와 어디 외출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예상대로 병원장의 차가 집에 도착했어요. 병원장은 아내와 포옹을 하고 아이를 안더군요. 그리고 한 가족처럼 저희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 순간 혈압이 끝까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병원장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라가서 벨을 누르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넣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문이 안 열리더군요. 치밀한 아내가 또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저는 문을 주먹으로 두들겼습니다. 문 열어! 이 문 안 열어? 내가 이 문 부수기 전에 얼른 열어! 그래도 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 방법이 없어서 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한 10분이 지났을까 안에서 아내가 문을 열더군요.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대꾸했어요. 당신 어쩐 일이에요? 동남아 간다고 안 그랬어요? 아내 병원장 있는 거 다 알아. 그 자식 빨리 나오라고 해. 내가 끌어내기 전에. 아 맞아요. 병원장님 오셨어요. 당신 없는데 제가 불안하다고 하니까 걱정된다고 잠깐 들르신 거예요. 불안하긴 개뿔. 너네 둘이 떡쳤지? 내가 들어가면 다 알아. 저는 문을 확 열어 젖히고 안을 들어갔습니다. 병원장은 옷을 추슬러 입고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둘이 뒹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저는 병원장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새끼야, 언제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부원장, 이 무슨 짓인가? 자네 없는 사이에 내가 집에 들른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순순히 말하는 게 좋을 텐데 네가 진짜 바라는 게 뭐냐고. 나는 자네가 우리 병원을 이어받길 바라는 것뿐이야. 자네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것뿐이고. 증거를 잡으려고 잠복까지 했는데 억울했습니다. 물증이 없으니 심증만 갖고 외도의 흔적을 찾을 순 없었어요. 병원장이 돌아가고 나서 아내를 거실에 앉혀서 대화를 했습니다. 네 아들이 다 불었어. 뭘? 네 아들이 병원장이 아빠라고 다 불었다고. 네가 입양했다고 뻥친 거 다 안다고. 그래? 잘 됐네. 차라리 어차피 당신하고 오래 살 생각은 없었으니까. 네 속셈을 내가 모르는 것 같지? 속셈? 무슨 속셈? 네가 그 아이 양자로 들여서 병원 이어받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 끝까지 내 아이인 척. 그러고 나랑은 껍데기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병원장이랑 즐기면서 살려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래? 그럴 바엔 당신이랑 이혼하고 말지. 아니지. 네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 너는 내가 평소에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10억 이상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나랑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하는데, 그럴 바엔 내가 죽으면 보험금 타먹고 병원장이랑 재혼하는 시나리오가 낫지 않겠어? 자기 연수 다녀오는 동안 상상력이 풍부해졌네? 닥치고 너희 둘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봐봐. 그리고 그날로 아내랑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증이 없는 어디까지나 합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저는 위자료를 정확히 반으로 나눠야 했죠. 병원에서도 쫓겨난 건 물론이었고요. 병원장은 이제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내쫓더군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나가자 아내를 부원장 자리에 앉혔어요. 아내와 병원장 이니셜을 따서 병원 이름까지 바꾸더니 언론에 기사까지 내보내더군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죠. 저는 작은 병원에서 취업을 했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일단 아내의 외도에 대한 복수, 그리고 저를 뺑뺑이 돌리면서 개고생을 시킨 병원장에 대한 복수가 그 순서였죠. 저는 장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제 아이도 아닌 애를 임신하고 이혼까지 한 집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자네도 알다시피 그건 나도 몰랐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일이었네. 다 알고 계셨으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독한 마음 먹으면 그 병원에서 1인 시위하면서 이 사건 다 폭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집사람 경력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시길 바라세요? 저는 이미 인생 바닥을 쳤어요. 못할 일이 없다고요. 자네 뭘 원하나? 저한테 개인 자금으로 2억만 빌려주세요. 아니, 그냥 주세요. 그럼 각서 하나 쓰게. 저는 장모에게 이 사건을 어디에서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고 2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있는 건물 옆 작은 상가를 하나 사서 개원을 했죠. 로버트 리에게 배운 내용이 있었기에 저도 부원장일 때와 똑같은 교정 기술을 내세운 병원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현수막을 크게 걸었죠. 짝퉁이 아닌 진짜 오리지널 교정술로 진료해드립니다. 제가 부원장일 때 저를 찾아오던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개원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병원장이 있는 병원 옆에 있는 제 병원으로 오더군요. 병원은 조금씩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버트 리에게 전수받은 내용 중 병원장에게 말하지 않은 교정술이 한 가지 더 있었거든요. 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받은 기계를 들여놔야 해서 1억이 더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여놓기까지 했어요. 지역 신문에는 땡땡병원 부원장 출신 진짜 교정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저희 병원 기사가 계속 나갔고, 급기야는 병원장 병원으로 가던 환자의 90%가 저희 병원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을 쓸어 담듯이 벌었고 병원장 병원은 손님이 없어서 건물 매각 위기까지 왔어요. 그쯤 되니까 병원장과 아내가 저를 찾아오더군요. 제가 이혼한 지 거의 1년 만이었죠. 호랑이 얼굴을 하고 온 아내를 보니까 조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병원장은 머리가 다 빠져서 이미 반쯤 노인네 몰골을 하고 왔죠. 진짜 1억이야? 사람이 왜 이렇게 치사해? 내가 치사할까? 너희 둘이 비열한 걸까? 원하는 게 뭔가? 자네 돈이 필요한가? 저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어요. 당신이 망하는 걸 좀 봐야겠어. 이미 다 끝난 일로 왜 그러는 건가?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죠? 병원도 접었으면 좋겠죠? 그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둘이 이혼하는 거지. 병원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접어야 하고. 이러지 마.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그래? 그럼 다시 나랑 같이 살아볼래? 미쳤구나. 그래서 얻는 게 뭔데? 글쎄, 얻는 건 모르겠는데 잃는 건 없지.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자리를 옮기는 조건으로 1년 동안 아내랑 같이 사는 걸로 했죠. 그렇게 복수를 했어요.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제가 사는 빌라로 왔고, 아이는 병원장이 1년 동안 키우기로 했죠. 저는 아내한테 온갖 집안일을 시켰고 거의 하녀처럼 부리다시피 했어요. 아내는 3개월 정도 같이 살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가더군요. 병원장도 차라리 돈을 요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억을 더 받는 조건으로 병원 자리를 시외곽으로 옮기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로 분이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쯤 되면 아내도 병원장도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다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 개원한 동네에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랑 재혼을 해서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희 병원은 그래도 지역에서는 교정술로 유명한 병원이 되어서 매출도 높아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제 아이인 줄도 모르고 불임인 척하는 아내랑 평생 불행하게 사느니 어쩌면 이혼이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때때로 이렇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뻔했다니 참 황당한 사연이네요. 그래도 남편을 속인 아내가 병원장하고 잘못한 것에 마땅한 응징을 당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마시고요. 살면서 이런 절망이 또 다른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긍정적인 기운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응원해드립니다.